안녕하세요. 잠깐 쉬고 온다는 게 일터에 또 불려 나가가지고 12월 31일 빡센 하루를 또 보내고 12월 31일 저녁에 다시 녹음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오늘 방송 그러니까 2016년 한국 영화판을 정리하는 두 번째 방송이 되겠죠. 오늘 방송에서는 올 한 해 기억됐으면 좋았을 법한, 한국 사회에 커다란 족적을 새겼으면 좋았을 법한, 하지만 그러지 못한 영화 5편을 꼽아서 소개해드리는 방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방송 진행할게요. 영화는 첨단의 예술입니다. 소설의 서사성과 시의 서정성을 갖췄고요. 시청각적으로도 뇌와 가슴을 자극하죠. 계산된 동작과 본능적인 움직임으로 배우들은 그들이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관객에게 전달합니다. 시간과 함께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서 그 안에 자리 잡은 의도 가운데 감독은 관객에게 이야기를 건네죠. 예술의 본질이라 할 수 있는 표현과 수용, 다시 표현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이 영화만큼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분야도 없을 겁니다. 기성의 영화평론가뿐 아니라 영화를 본 많은 이들이 말과 글, 그 밖에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감상을 전하죠. 감독의 표현이 관객에게 전해져서 또 다른 표현을 낳고 그 표현들이 모여서 하나의 담론을 이루면서 사회에 긍정적인 파장을 만들어갑니다. 예술은, 그리고 영화는 그렇게 사회를 발전시킵니다. 좋은 영화는 사회를 더 낫게 변화시키죠. 때로는 사회를 향한 직접적인 메시지로, 또는 보는 이의 감정을 건드리는 울림으로 영화는 사회와 영향을 주고받습니다. 좋은 영화는 엔딩 크레딧이 오른 뒤 독자를 전과는 조금쯤 다른 사람으로 보이게 만듭니다. 영화가 관객의 내면에 작은 돌을 던지고 그로부터 긍정적인 파문이 일어나기 때문이죠. 외부의 자극과 내면의 변화, 그런 작용들을 거쳐서 인간은 비로소 성장하는 법입니다. 올 한 해 보는 이를 한층 성장하게 한 좋은 영화들이 여러 편 개봉했습니다. 그 가운데 몇 편은 당신의 눈에 들었겠으나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영화가 그저 곁을 스치고 지나갔을 겁니다. 영화의 깊이나 만듦새가 최소한의 흥행도 담보하지 못하는 왜곡된 구독 속에서 너무나 많은 좋은 영화가 입소문도 타기 전에 쓸쓸하게 퇴장하는 모습을 저는 여러 차례 목격했습니다. 그들이 지금보다 더 많은 관객에게 보였다면 얼마나 많은 긍정적인 담론이 만들어질 수 있었을까요? 저는 실현되지 않은 그 가능성들이 몹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고 또 보고 또다시 봐도 아깝지 않을 좋은 영화 5편을 추려 소개하려 합니다. 모두 3편으로 나눠서 소개하는 기획으로 상편에선 지난 12달 극장과 풍경을 살펴봤고, 이번 중편에선 한국 사회에 긍정적 파문을 남길 수 있었을 좋은 영화들을 돌아보며 다음 하편에선 지난 한 해 동안 한국 영화계에서 발생한 의미 있는 일들을 되새기려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영화 소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영화, 아담 맥케이의 빅쇼트입니다. 마이클 잘 지내나? 흥미로운 걸 알아냈어요. 세계 경제가 위험해요. 언젠간 무너질 거예요. 쉽게 무너지지 않아. 이건 시한폭탄이에요. 촌스러운 머리에 신발도 안 신는 마이클 버리. 자네를 왜 믿어야 하지? 박사, 마이클 버리라고 불러주세요. 월스트리트를 물먹인 4명의 천재들. 나 완전 열받았어. 이 남자가 말하기를 수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군. 은행들이 파티를 즐길 동안 아무도 못 보던 걸 알아냈죠. 대혼란이 예상됩니다. 은행이 우리를 속이고 있어. 놈들에게 제대로 한 방 먹이자. 은행을 상대로 도박을 하겠다고? 최소한 미친 줄 알겠지. 전제적이군. 믿을 수 없는 실화. 설마 전 세계 은행들이 다 그러겠어요? 미치지 않고선. 믿을 수 없는 캐스팅. 미쳤으니까. 스티브 카레, 라이언 고슬링, 브래드 피트. 유럽은 벌써 망했어. 그리스, 아이슬란드도 끝났고 다음은 스페인이야. 모든 걸 잃을 수 있는 배팅이야. 좋아, 가지. 빅쇼트.
빅쇼트는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다룬 극영화입니다. 그보다 건전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미국 주택담보부대출 파생 상품들이 투자은행과 금융당국, 신용평가사 등 금융계 전반의 도덕적인 해이와 맞물려서 국제적인 경제위기를 초래한 21세기 최대의 경제위기 사건이 바로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죠. 이 사건으로 전 세계 수위를 다퉜던 투자은행들이 줄지어 도산위기에 처했고 금융계의 종말, 나아가 세계 경제의 파국을 예견하는 이들도 적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지만 충분히 알지는 못한 이 이야기를 2시간 내외의 극영화 한 편에 담아내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이 영화 이전에 가능하다고 말하는 이가 있었다면 웃음거리가 되었을 겁니다. 사태가 종결된 지 8년여가 흐르기까지 이 사태를 전면에서 다룬 이렇다 할 작품이 나오지 않은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것이었죠. 영국 출신의 연출자 아담 맥케이는 모두가 힘들 것이라고 했던 이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해냈습니다. 탄탄한 원작의 도움이 컸지만 영화 자체적인 혁신적인 시도가 이를 가능케 했죠. 영화는 원작의 구성을 따라서 크게 4개의 투자 집단을 주인공 삼아서 옴니버스식으로 돌아가면서 이들을 비춥니다. 사태 당시 공매도, 그러니까 공매도 아시죠? 값이 떨어지면 돈을 버는 투자 방식인데 이 공매도 투자를 한 실제 인물들을 주인공으로 삼아서 시장 전체의 비합리성을 일깨운다는 게 이 영화의 목적입니다. 현대 금융에 대한 초보적인 이해만 가진 관객일지라도 영화를 즐기는데 커다란 무리가 없을 만큼 친절한 작품입니다. 2시간짜리 극영화라는 테두리 안에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 전반을 이해하기 쉽게 담고자 감독이야 제작진이 얼마나 고심했을지가 훤히 보이는 장면들로 영화가 가득 채워져 있죠.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화의 가장 큰 미덕은 실제로는 들을 수 없는 진심을 모든 인물들에게 들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분량의 제약이 심한 영화이기에 장면이나 캐릭터, 하다못해 대사 한마디 한마디도 허투루 들어가지 않았죠. 관객은 이로부터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를 둘러싼 총체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접하게 됩니다. 영화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은 그 장면에 등장하는 이유가 있고 이들이 내뱉는 대사 역시 함축적이고 상징적으로 매치됐죠. 수조 원대 회계 사기와 경영비리로 검찰의 대대적인 수사를 받는 대우조선해양 사건을 지켜보며 영화 속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서도 버젓이 벌어지고 있음을 새삼 깨닫습니다. 동시에 한국 사회가 빅쇼트로부터 배우고 느껴야 했을 것들이 적지 않았으리란 판단도 들죠. 이런 영화에 고작 44만 명의 관객이 들었다는 건 아무리 냉정하게 생각해도 좀처럼 이해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두 번째 좋았던 영화, 데니 보일 감독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당신이 하는 일이 뭐요? 엔지니어도 아니고 디자이너도 아니고 못 하나 박을 줄도 모르잖소. 회로판은 내가 설계했고 그래픽 인터페이스는 베낀 거고. 근데 왜 하루 종일 스티브 잡스는 천재라는 기사만 뜨지? 당신이 하는 일이 도대체 뭐냐고. 뮤지션은 악기를 연주하고 난 오케스트라를 지휘하지. 오늘 아침엔 더 엉망이었다며?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시스템 에러야. 고치라고? 우리가 카레이신 정규팀인가? 순식간이 아니고 3주나 졌어. 우주는 일주일 만에 청소됐어. 우주도 자네가 창조했다고 하지 그래? 제발 기대치를 너무 높이지 마. 봐, 다정한 친구 같지? 친근하고 장난스럽고 헬로우라고 인사도 해. 계속 이렇게 사람들을 멀리하면 인사할 사람 아무도 안 남아. 당신의 애플 지분이 4억 4,100만 달러인데 부인과 딸은 복지수당을 받아요. 걘 내 딸이 아니야. 아빠를 꼭 닮은 거 보면 모르겠어요? 자넨 갈등만 일으키고 모두를 힘들게 하는 독재자야. 그게 사실이라 해도 욕먹을 정도는 아니잖아. 감독 데니 보일, 각본 아론 소킨. 소방소장과 건물관리소장이 관객을 다 내보내겠대요. 불이 나서 사람들이 다 달려나가면 관객들은 더 좋은 기회를 얻는 거라고.
이 사회는 자네가 이제 필요 없다고 생각해. 난 차고에서 미래를 창조했어. 아티스트는 리드를 하고 사기꾼은 눈치를 보죠. 날 끝장내려는 거군. 천만에요. 당신 스스로 끝장나는 걸 지켜볼 거요. 리사의 마음을 좀 풀어줘. 해결해. 신사 수녀 여러분, 소개합니다. 스티브 잡스, 마이클 패스벤더, 케이트 윈슬렛. 이제는 명감독이라는 말이 위화감 없이 어울리는 데니 보일과 할리우드 최고의 주가를 자랑하는 극작가 아론 소킨, 차기 오스카 수상자 1순위로 꼽히는 마이클 패스벤더가 만나 멋진 전기 영화를 빚어냈습니다. 아론 소킨은 온갖 장치와 대사로 극을 공백 없이 가득 메우고, 데니 보일은 장기인 현란하고 능란한 연출로 영화의 속도감을 더합니다. 비범한 작가들의 진검승부가 영화 내내 펼쳐지는 가운데 마이클 패스벤더의 진중한 연기가 관객을 사로잡죠. 아론 소킨과 데니 보일이 각기 이성과 직관의 영역을 담당했다면 마이클 패스벤더는 감성의 영역에서 영화의 깊이를 불어넣습니다. 이들의 활약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관객은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죠.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대사와 상징, 그 이면에 가득 깔린 복선과 디테일이 영화인 시종 넘실거립니다. 관객은 촌각을 다투는 인물들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이 어떤 성품을 지녔으며 그들 사이엔 어떤 사연이 있는지를 짐작합니다. 어느 관계, 어느 사건 하나 쉽게 풀어 설명되지 않고 이야기는 앞으로만 내달리죠. 내달리는 극도, 현란한 연출도 나태한 관객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때로는 속도감이 지나쳐서 불친절하게도 느껴지지만 그보다는 이 시대 가장 재능 있는 작가들의 진검승부를 지켜보는 듯한 짜릿함이 더욱 큽니다. 올 1월 21일 개봉해서 전국 6만 8천 명의 관객을 모은 스티브 잡스는 짝을 찾기 어려운 전기 영화입니다. 사실을 재구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형식 면에서도 파격을 거듭해서 스티브 잡스의 성품이 고스란히 영화로 반영된 것 같다는 호평도 받았죠.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회 문화에 커다란 족적을 남긴 스티브 잡스를 할리우드가 이해하고 표현하는 방식으로부터 한국 영화계, 나아가 한국 사회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자, 세 번째로 제가 뽑은 좋은 영화,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입니다. 우리 누나를 소개합니다. 나 오늘 전화 왔는데 전학생! 우리 누나한테 친구가 생겼어요. 엄마, 제가 오늘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데 제일 먼저 만난 친구가 저래요. 누나부터 와봐. 누나가 손님이니까. 지아야, 손 좀 줘봐. 예쁘게 해줄게. 사실 우리 부모님 나 1학년 때 이혼하셨다. 일로 누나 인생도 쉽게 풀리나 했어요. 요즘 무슨 일 있어? 쌤막 보고 싶어가지고 막 울고 와요. 야, 유선, 너 왜 자꾸 혼자 착한 척이야? 왜 맨날 나만 나쁜 사람 만들어? 내가 뭘 어쨌는데? 너 그렇다고 친구들이 너 좋아할 것 같아? 야! 지아야, 나중에 우리 둘만 바닷가 같이 갈래? 약속? 지난 6월 16일 개봉해서 4만 6천 명의 관객이 든 윤가은 감독의 영화 우리들은 아이들의 세계를 통해 어른들의 세계를 돌아보게 한다는 점에서 다소
고전적인 형식의 작품입니다. 영화는 때묻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아이들의 사회가 실은 어른들의 사회와 그 본질적인 측면에서 다르지 않고 심지어는 더욱 폭력적이고 비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이로부터 영화는 영화 속 우리들의 이야기를 영화 밖 우리들의 이야기로 끌어내서 관객 앞에 펼쳐 보입니다. 우리들은 많은 이들이 일찍이 고민했음이 틀림없고 앞으로도 고민할 수밖에 없을 관계 맺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관계 맺음이 가장 서툴면서도 간절한 시기를 배경으로 해서 비슷한 경험을 가진 많은 이들에게 공감을 사고 있죠. 무엇보다 감독 자신의 자전적인 경험에서 출발했기에 진솔하고 관객 다수가 유사한 경험과 고민을 했을 거란 점에서 울림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째서 타인에게 진실할 수 없을까요? 왜 진실한 마음을 내보이면 상처받게 될 거라고 지레짐작하고 불안에 떠는 걸까요? 비겁해서, 나약해서, 그 잘난 자존심 때문에 우리는 성인이 된 이후에도 어른스러운 관계 맺음을 하고 있지 못한 게 아닐까요? 주지하다시피 관계 맺음은 사회의 기초를 이룹니다. 강한 사회는 개인들의 건강한 관계에서 출발하며 부실한 사회는 그 반대죠. 병신년 오늘의 한국이 아이들의 사회로부터 보고 배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네 번째로 꼽은 좋은 영화 트루스입니다. 제임스 밴더빌트 감독이죠. 왜 언론 일을 시작하셨어요? 호기심 때문에. 자네는 선배님 때문에요. 신사 숙녀 여러분, 앵커 댄 레더입니다. 시사고발 프로그램 CBS 60분 보도 실화. 난 프로듀서예요. 팀을 구성하죠. 다음 작전은 선거 관련 건을 생각 중이에요. 부시 대통령이 1년 넘게 군대를 무다리탈했다고요? 강렬한 영화적 도발. 아예 근무지에 없었단 뜻이지. 그들은 마음에 안 드는 부시의 서류를 파기했어요. 그 일부를 갖고 계세요? 이 문서는 진짜예요. 3시간 남았어. 시간이 없어. 마무리 시작해. 어서 서둘러. 오늘 밤 우리는 입수한 문서를 토대로 대통령의 군복무에 대해 파헤치겠습니다. 위대한 뉴스를 위하여. 저기 메리, 어떤 블로거가 우리 문서를 MS 워드로 만들 수 있다는데? 몇몇 전문가들은 문서의 진위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했고 조사를 시작한대. 골 때리네. 우리한테 이럴 순 없어요. 의문을 제기했다고 무차별 공격을 하다니. 문서 제공자를 데려와요. 아카데미 수상자 케이트 블란쳇. 의문을 제기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당신의 정당함을 알려 싸워야 돼. 진실을 잃어버린 뉴스. 이건 재판이 아니라 사냥이에요. 거짓 이슈에 가려진 진짜 뉴스를 향한 마지막 60분. 우리 대통령이 자신의 의무를 다했냐고 물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엔 아무도 관심이 없고 다들 폰트와 위조 업무만 떠들어대며 진실 따위 사라져버리길 바라고 있죠. 트루스. 8월 24일 개봉해서 전국에 19,000명의 관객을 모은 트루스는 언론을 다룬 많고 많은 영화들 가운데서도 특별하게 기억도에 마땅한 작품입니다. 이 영화는 불과 2시간여의 러닝타임 동안 언론과 역할의 한계를 영리하게 내보이고 이와 관련된 가치 있는 질문을 관객에게 던집니다. 트루스가 있기 전에 이만큼 현대 언론과 언론인의 다양한 층위에서 그려내려고 한 그런 영화가 있었던가요? 저는 알지 못합니다. 영화는 CBS 탐사보도팀이 2004년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조지 W. 부시의 병역 비리를 고발하다가 부실한 취재로 인해 역풍을 맞았던 그런 실화를 배경으로 합니다. 전반부는 사명감 있는 언론인들이 권력에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며 진실을 파헤치는 활약상으로 채워지지만 후반부는 보도 과정에서 벌어지는 문제와 이를 무마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들이 전면에서 다뤄집니다. 선과 악의 경계가 무뎌지고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한바탕 뒤엉켜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죠. 트루스는 현대 언론과 언론인이 처한 복잡 다단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드러냅니다. 언론이 자본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사실, 취재가 그 목적이 지향하는 것만큼 윤리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점, 공적인 업무에 충실할수록 가정에 소홀할 수밖에 없는 기자의 삶,
소속 기자들을 보호하지 않는 언론사의 비겁한 태도 등 언급하자면 끝이 없을 정도입니다. 트루스는 그 자체로 날선 질문입니다. 영화 속 주인공들이 부시의 병역비리 의혹을 거듭 제기하는 것만큼이나 영화 역시 관객들에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끊임없이 질문하죠. 그 질문의 강도와 깊이를 따져볼 때 트루스는 최근 수년 동안 제작된 수많은 언론 관련 영화의 끝판왕격이라 할 만합니다. 지난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스포트라이트가 작품상을 받았다지만 저는 트루스가 결코 그보다 못하지 않은 작품이라고 확신합니다. 한국 사회 상당수 언론이 그 기능과 역할을 의심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반드시 봐야 할 영화죠. 5번째 기대작, 켄 로치 감독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블레이크 씨. 저는 고용연금부에서 파견한 의료 전문가예요. 제69회 칸 영화제 황금종려상 수상자. 지금처럼 약 드시면서 심장 기능을 살펴보죠. 직업을 잃고 낯선 세상과 마주한 다니엘. 구직을 계속하셔야 해요. 보조금을 끊길 겁니다. 뭐가 잘못된 건지 계속 제자리 걸음이요. 항구하고 싶소.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 난 목수거든? 컴퓨터는 근처도 안 가봤어. 마우스를 올리세요. 아닌가? 네, 그게 아니에요. 절망 앞에서 희망을 만난 KT. 보조금이 필요해요. 그럼 요즘 아세요. 길을 몰라서 몇 분 늦은 거요. 계획이 있어요. 일과 공부를 병행할 거예요. 응원하겠소. 우리는 늘 서로의 곁에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할 거 없어. 애 둘과 외지에 떨어져도 자네는 잘 버텨냈어. 우리한테는 잠시 기댈 바람이 필요할 뿐이야. 전에도 봤어요. 착한 사람들이 거리에 나앉더군요. 모든 걸 잃을 수도 있어요. 끝까지 해볼래요. 사람이 자존심을 잃으면 다 잃은 거요. 우리에겐 다른 세상이 가능하다고 말해야 한다. 켄 로치. 나, 다니엘 블레이크. 2016년 12월 켄 로치 최고의 걸작을 만난다. 올해 발표한 나, 다니엘 블레이크로 황금종려상을 2번째 수상한 켄 로치는 살아있는 전설이라 봐도 무방한 거장 중의 거장입니다. 올해로 80이 된 그는 전작들을 통해 파시즘과 신자유주의, 전쟁 등 인간의 존엄을 위협하는 각종 폭압적 지배체제에 거듭 경고음을 울려왔습니다. 그런 그가 이 영화에서 영국 복지제도의 문제점을 고발하죠. 영화의 주인공인 다니엘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목수입니다. 인터넷이니 스마트폰이니 새로운 문물은 잘 모르지만 나무와 작업도구만 있으면 뚝딱뚝딱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정신질환으로 오랫동안 투병하다 죽은 아내를 간호하며 그동안 모아둔 돈을 모두 쓴 그의 삶은 심장병 진단과 함께 나락까지 추락합니다. 영화는 관료화돼 사람을 돌아보지 않는 영국 복지체계의 허상을 드러내죠. 외주업체 콜센터 직원이 쇄도하는 상담 전화에 기계적으로 응답하고 정부 공무원들은 양식화된 매뉴얼만 요구하고 있습니다. 눈앞의 진실엔 누구도 관심이 없고 돈 없는 사람은 지폐 한 장보다 배려받지 못하죠. 관청 밖에선 성실한 시민이 역시 성실한 시민이었을 누군가에게 복지나 타내는 게으른 놈이라는 비난을 쏟아냅니다. 송파 세모녀 사건을 기억합니다. 일자리를 잃고 살아갈 방도가 없어지자 남에게 패 끼치는 일 없이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던 엄마와 그녀의 2딸은 스스로 목숨을 버렸습니다. 가는 순간까지 집주인에게 미안하다는 편지와 함께 공과금과 월세를 남겼죠. 끝까지 존엄을 지키려 했던 그네들의 모습이 영화 속 다니엘의 모습과 겹쳐지는 듯도 합니다. 사건 이후 박근혜 대통령은 그들이 긴급 복지지원 제도를 알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난한 자가 그 제도를 알고 직접 동사무소로 와서 자신의 가난을 증명하는 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설사 그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도 제도의 허실로
수급 대상이 될 수 없었음이 여러 전문가의 증언으로 입증되기도 했습니다. 영화를 통해 켄 로치가 강조하는 건 막연한 선의가 아닌 실제적 도움입니다. 극중 다니엘이 케이티에게, 다시 케이티의 딸이 다니엘에게 그랬던 것처럼 단순한 선의가 연대로 발전하고 그로부터 구체적인 변화가 이끌어져야 한다는 게 켄 로치 감독이 내놓은 해답이죠. 네가 문을 열고 나오기 전에 내가 너의 문을 두드려야 한다는 것. 이것이 다니엘과 케이티, 그와 같은 처지에 놓였거나 놓일 수 있는 한국 사회 구성원들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곳곳에서 사회 안전망이 붕괴하고 나락으로 추락하는 이웃이 목격되고 있습니다. 영화 속 영국의 부조리가 내가 사는 이 나라에서도 발견되고 있죠. 나 다니엘 블레이크가 던진 메시지는 대륙 반대편, 한국에서도 놀랄 만큼 유효합니다. 나 다니엘 블레이크는 아직도 소수의 극장에서 상영되고 있습니다. 이 영화 나 다니엘 블레이크 관련해서는요, 뜬구름 양이 아주 이 영화를 감명 깊게 봤다고 해요. 그래서 휴가 중에 특별히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녹음본을 보내왔는데 그 녹음 파일 듣고 오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뜬구름 양입니다. 저는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다들 많은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영화를 보신 분들은 뭐 자살하시면서 국밥 한 그릇 하시죠. 개의치 마시고 했던 그분이나 새 모녀도 기억나시죠? 미안합니다라고 했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죽을 만큼 세상이 힘들었는데 떠날 때 미안하다고 들 하는지, 가난하다고 해서 부끄러움을 모르는 건 아니라는 거 너무 현실에서 많이 확인했잖아요. 근데 그걸 또 영화로 담담하게 풀어낸 걸 보니 좀 슬펐죠. 많이들 우셨을 것 같아요. 보신 분들은. 사람이 당당하게 산다는 거, 내가 남들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는 거, 그거 참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참 이 세계에서 별거다. 너무 어렵다 하는 생각 들었어요. 또 저의 뭐 짧다면 짧고 길면 긴 취업준비생 기간, 전 한 6개월 정도 됐거든요. 그때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가 기억이 났어요. 저는 다행히 그래도 그때 제 애인이 돈을 벌고 있어가지고요. 많이 도와줬거든요. 돈이 없긴 했는데 아무튼 집에서 빌릴 수 있는 생활비로도 좀 부족했고 여러모로 경제적으로 힘들고 좀 나이도 좀 많았어서요. 제가 다른 일을 하다가 막 일을 구하고 그랬어서 그런 날도 있었어요. 수중에 1,000원이 있는데 밥값이 없잖아요. 근데 애인의 집에 스페셜 K가 있었어요. 되게 대량 구매를 해둔 게 있었는데 어떤 날에는 스페셜 K로 3끼를 먹어가지고 제가 지금도 안 먹어요, 시리얼을. 근데 저한테는 그 기간이 길지 않았지만 정말 그 기분을 알아요. 돈이 한 푼도 없을 때 이 세계에서 나는 뭐지? 하는 기분 있잖아요. 그래도 저는 굶진 않았거든요. 도와줄 사람이 있었고 손 뻗을 데가 없지 않았어요. 근데 만약 정말 그럴 때가 없다면 어떨까 하고 생각을 많이 해보게 되었던 시간이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걸 생각하면은 좀 기분이 이상하죠. 너무 사설이 길었고요. 그래서 나 다니엘 블레이크를 보고 뭐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에 대해 또 글을 쓰신 분도 계시더라고요. 이번 주 시사인에 보니까 영화평론가 김세윤 씨 맞나요? 그분께서 또 쓰신 글을 뭐 공감하면서 잘 읽었어요. 뭐 이건 김 기사님도 얘기를 많이 하실 테니 저는 조금 다른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돈이 있잖아요. 돈이 인간의 존엄을 지켜주는 것 같아요. 나 다니엘 블레이크에서도 그렇잖아요. 돈이 없는 사람을 이 세계는 존엄하게 대하지 않아요. 또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돈을 대주지도 않아요.
그 상황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참 제한적인데, 운동? 무브먼트요? 멋있죠. 그렇지만, 곧 경찰에 끌려가죠. 레커라고 하나요? 레커로 낙서를 하고 사람들의 박수를 받지만, 그건 역시 지속 가능한 모델로 바로 갈 수는 없었을 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참 없어요. 다니엘이 주장하려던 얘기를 우리는 장례식장에서야 듣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 사람들은 입도 없어요. 말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죽어가요. 미안하고 민망하고 부끄러워서 그냥 죽는 길을 택합니다. 죽여주는 여자라는 영화를 저는 최근에야 봤는데요. 우리 팟캐스트에서 또 들으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죽여주는 여자에서는요, 윤여정 씨가 연기한 양미숙이라는 여인이 그 존엄을 지키기 위해 몸을 팝니다. 몸을 팔아서 존엄을 잃는 게 아니라 존엄을 유지하기 위해 돈을 구해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다니엘 블레이크에서 다니엘이라는 선량하고 정직하고 삶에 최선을 다하는 이 시민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큼이나 저는 KT 있잖아요. 미혼모 KT가 돈을 벌려고 말하자면 몸을 팔죠. 몸을 파는 행위에 대해서는 참 논란이 많아서 쉽게 꺼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저는 그분들 비난할 수 없다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돈이 존엄을 지켜주죠. 우리는 직장에서 영혼을 팔고요. 매일 웃음을 팔고 감정 노동을 하고 원하지 않는 것들을 하면서 돈을 벌고, 돈만 버는 게 아니죠. 이 세계에서 나의 자리, 이 세계의 구성원으로서 인정받는다는 느낌을 받습니다. 영혼과 삶과 소신과 때로는 하여간 모든 것을 팔아서요. 몸도요. 몸으로 일을 하죠, 우리는. 근데 뭔가 성적인 노동을 하는 분들, 도덕적 윤리적으로 많은 잣대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가난을 증명해서 돈을 받는 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이런 와중에 몸을 파는 사람들을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을 저는 많이 했어요. KT가 공부를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이 세계에 안정적으로 건강한 시민, 중산층으로 편입한다면 좋겠죠. 물론 그렇게 되기를 원하지만 그 과정에서 몸을 파는 행위라는 거를 정말 피할 수 없는 것인데 그걸 우리가 또 비난만 해서는 어쩌겠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제가 성매매나 매춘을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존엄이라는 걸 지키기 위해 우리는 돈을 필요로 하고 존엄을 지키기 위한 돈을 이 세계가 충분히 마련해주지 못할 때 어떤 이들이 그 선택을 하는 것을 정말 비난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다소 좀 생뚱맞게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누가 죄 없는 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라 라는 성경에 나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정말 사람을 함부로 비난할 수 없겠구나 그런 생각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조림 캔에 따서 손에 얹어 핥아먹는 사람에게 존엄을 어떻게 강요할까요? 돈을 벌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벌라고 해야겠죠. 어떤 선택을 하든 그것을 존중합니다. 다만 몸 상하지 말고 마음 상하지 않고 건강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각자 많은 생각이 있으실 거라 믿고요. 저의 또 뜬구름 양의 뜬구름 잡는 감상을 다소 제가 방송에서 가끔 강요하고 있지 않나 하는 반성을 조금씩 하거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방송에서는 김 기사님이랑 안화백님이랑 같이 또 뵙겠습니다. 자, 뜬구름 양이 어떻게 이 영화를 봤는지 한번 들어봤고요.
저 김 기사가 5편의 영화, 올해 정말 기억할 만한 작품들이다 해서 뽑아봤는데요. 이 영화들 혹시 구할 수 있으시면, 못 보신 분들에 한해서 여러분들이 이 영화를 구해서 보시면은 참 좋은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들이 뭐 수백만씩 이렇게 들었다면 제가 따로 이렇게 언급을 안 해드리겠지만, 이 영화들이 뭐 많이 봐봐야 10만, 뭐 20만 이래요. 그리고 적게 본 영화는 10,000명 간신히 넘고요. 그래서 한국 사회에 정말 큰 파문을 남겼으면 좋았을 이 영화들이 별거 아닌 영화들보다 훨씬 적게 봤거든요. 관객이 너무 적게 들었어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런 영화들을 우리나라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고 향유했다면 이 사회가 한 뼘쯤은 더 좋은 곳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네. 오늘 무비씬의 영화방 병신년을 정리하는 2번째 특집 방송 소개해드린 5편의 영화는 아담 맥케이 감독의 빅쇼트, 데니 보일 감독의 스티브 잡스, 윤가은 감독의 우리들, 그리고 제임스 밴더빌트의 트루스, 켄 로치의 나 다니엘 블레이크였습니다. 영국 영화 1편, 미국 영화 3편, 그리고 한국 영화 1편인가요? 그런 것 같은데, 영국 영화 2편이겠네요. 아담 맥케이가 영국 감독이니까 그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렇고요. 저희 무비씬의 영화방 투표 기일이 이제 열흘이 채 남지 않은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투표를 해주시면 좋겠고, 그거를 바탕으로 저희 무비씬의 영화상 녹음을 해서 1월 중순쯤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방송 마칠게요. 3부는 이제 내일 다시 바로 올라갑니다. 무비씬의 영화방과 함께 오늘을 즐거워합시다. 하늘엔 별이 참 많이 있고요. 난 그 별에서 제일 가깝게 살고요. 햇살이 좋아 빨래도 잘 말라. 그곳에서 난 꿈꾸네. 기타를 메고 서울에 올라와 6년 만에 처음 얻은 집이랍니다. 평상에 누워 나 하늘을 보면 누구도 부럽지 않죠. 그러나 30 넘어 옥탑방 한심해보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오늘도 평상에 누워 꿈꾸니 별 바람 꿈나 별 바람 꿈나 우 별 바람 꿈나 별 바람 그러나 30 넘어 옥탑방 한심해보는 사람들도 있지. 그래도 나는 괜찮아. 오늘도 평상에 누워 꿈꾸니 별 바람 꿈나 별 바람 꿈나 우 별 바람
제일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없다면 난 제일 행복해. 하늘에 제일 가까이 있는 곳 옥탑방에서 삽니다. 월세 1042주 우리 집에 놀러